암, 불멸을 꿈꾸는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암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케톤식은 이 약점을 공략하는 필살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대사치료, 암을 굶겨 죽이다. 저자 나샤 윈터스가 쓰고 처음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암, 지금도 불치의 병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악명은 높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암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암세포의 약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의 먹이를 끊어버리는 방법, 즉 케톤식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9세에 시한부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과학적 연구와 자체 임상을 통해 암을 극복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암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암 치유의 원리와 케톤식입니다. 케톤식은 케토제닉 저탄고지 애킨스 다이어트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방송 초기에 소개드렸던 채식 관련 책들과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채식 관련 책들은 지방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녹말 중심의 완전 채식과 관련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케톤식은 녹말과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책의 내용 중 케톤식이 어떻게 암의 성장을 격퇴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케톤식의 암치료 원리를 아는 순간 가슴속 깊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또한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와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멋진 책입니다. 올해 만난 최고의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저자 소개, 나샤 윈터스. 저자는 건강 영역 최적화 컨설팅의 창립자이자 CEO이며 비전가다. 나샤 윈터스 박사는 25년간 보건의료 업계에서 일해왔으며 전국적으로 인증된 자연요법 의사이자 한의사로 미국 자연치유 종양학위원회의 연구원이다. 25년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아 처음 일을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강의를 하고 고주파 온열 치료 및 케톤 생성 시기를 통한 면역 조절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연구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해결책은 대사적 접근법이다. 2장 여러분의 건강 영역 평가하기 3장 유전학, 후성유전학, 영양유전체학 4장 당분과 암 그리고 케톤 시기 5장 발암물질, 암 그리고 해독 6장 마이크로바이옴 7장 면역기능, 심층 영양으로 지키자 8장 암이 일으킨 염증을 음식으로 끄기 9장 증식과 전이 10장 호르몬 균형 11장 스트레스와 24시간 주기 리듬 12장 정신적 정서적 웰빙 가장 강력한 약 만들기 13장 주방에서 건강 영역 10가지를 실천하기 오늘은 이 책의 4장 당분과 암 그리고 케톤 시기를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탄수화물은 당이다. 탄수화물은 소화되어 포도당 형태로 변하고 혈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한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췌장은 이를 알아채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혈관 내를 순환하는 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혈중 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없다. 즉 인슐린은 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세포 내부로 들어온 당을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전환한다.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이미 충분한 포도당을 먹은 세포는 더 이상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혈관 내에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전환돼 몸속에 저장된다. 한 끼 분량의 탄산음료와 캔디바에는 70g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당은 몸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물컵이 아니라 소방차 호스로 물을 마시는 셈이다. 세포가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당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변환되고 당신의 몸은 점점 비대해진다. 비만의 대부분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라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발생한다. 당신이 만약 비만이라면 지방을 탓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탓하라. 당과 비만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 건 이상 진행되었고 그 상관관계는 명확히 밝혀졌다. 당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주 에너지원이고 당을 많이 공급할수록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고탄수화물 시기로 몸에 지방이 쌓일수록 에스트로겐이 증가한다. 에스트로겐은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인자 중 하나다. 대단위로 진행된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또한 인슐린 처방을 받고 있는 암 환자는 그렇지 않은 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인슐린은 암에 매우 강력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당과 인슐린, 암을 일으키는 사악한 쌍둥이. 포도당과 인슐린 증가는 신체 전체에 걸쳐 대사 불균형을 일으키고 암에 걸릴 위험도를 높인다. 당 대사가 증가하면 암세포의 증식 능력이 배가 된다. 세포 과증식, 세포 자살 억제 신호, 세포 주기 진행, 신생혈관 생성 등이 포도당과 인슐린 양의 증가에 의해 빠르게 진행된다. 높은 농도의 당과 인슐린은 단순히 암세포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보다 악성으로 만든다. 2013년에 임상연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고혈당은 세포 성장 인자가 발현되도록 한다. 또한 추가 연구에 의하면 고혈당은 P53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한다. 고탄수화물 식이 탓에 P53 단백질의 기능이 저하되면 더 이상 DNA 변이와 암세포 형성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인슐린은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전구체를 분비하도록 지방세포를 유도한다. 혈당을 높이는 고탄수화물 식이를 반복하면 우리 몸은 염증 상태가 되기 쉽고 만성염증은 결국 암을 일으킨다. 고농도의 인슐린 때문에 염증성 분자가 증가하면 IGF-1이라 불리는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은 암세포의 증식, 세포 자살 억제, 혈관 신생,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는 강력한 인자 중 하나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탓에 농도가 높은 당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혈관 내에 있는 당은 더 이상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지속적으로 고혈당이 유지된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암세포의 특징 중 하나인 악액질을 유발한다. 악액질이란 암으로 인한 전신 상태의 두드러진 쇠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 50%에서 80%에 해당한다. 식사 대용 식품으로 종종 권장되기도 하는
당 함유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과 같다. 2014년 9월에 암과 대사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종양세포의 대사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악액질은 케톤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케톤식은 암세포에 공급되는 당을 차단해 악액질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도하며 암세포의 성장, 근육 손실, 체중 감소 등을 예방한다. 하루당 섭취량을 20g 이내로 제한하는 케톤식이야말로 악액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다. 당을 제한하는 시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암을 비롯한 당뇨병, 심장병,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현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당장 당을 그만 먹어라. 암세포가 당을 대사하는 방법, 바르부르크 효과.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방식으로 당을 대사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매우 빠르게 당을 대사하는데 이는 모든 암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다. 암세포가 당을 어떻게 대사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암은 통제를 상실한 채 무한대로 증식한다. 증식은 세포 분열 속도가 세포 사멸 속도보다 빠름을 의미한다. 세포가 분열하려면 DNA, RNA를 2배로 복제해야 하며 세포 구성물질도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하나의 세포에서 동일한 2개의 세포로 분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개의 동일한 세포를 자손세포라고 말한다. 세포 분열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데 하루에 약 1만 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암세포도 분열과 증식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높은 에너지 요구량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고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에너지 생산 방법을 택한다. 우선 암세포는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 정상세포보다 50배나 빠르게 당을 섭취한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암세포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를 정상세포보다 많이 배치한다.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열쇠라면 인슐린 수용체는 문에 해당한다. 세포 표면에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많을수록 많은 당을 섭취할 수 있다. 유방암 세포는 인슐린 수용체가 정상 세포에 비해 약 3배 정도 과발현되어 있고 대장암 세포는 약 2배 정도 과발현돼 있다. 세포가 포도당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이 분해돼 고에너지 저장소인 ATP, 즉 아데노인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ATP는 충전된 건전지, 즉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세포가 살아가는 데는 ATP가 필요하고 만일 ATP가 고갈되면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분해해 ATP를 합성한다. 이러한 호흡 과정은 2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포기성 세포 호흡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세포 호흡이다. 산소가 풍부한 정상 세포 내로 포도당 분자 하나가 유입되면 당 분해 과정을 거쳐 피브루산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 피브루산 분자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유입되고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라 불리는 복잡한 단계의 대사 경로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포도당 분자 하나가 분해돼 고에너지인 ATP 분자를 30개 이상 만들고 대사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 대사 과정에 산소가 필수이기 때문에 호기성 세포호흡이라 부른다. 반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세포는 한 분자의 포도당을 분해해 피브루산 분자를 2개 만드는 과정까지는 동일하지만 합성된 피브루산이 파괴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다.
대신에 중간 생성물인 피브르산은 바로 젖산으로 변환된다. 이 대사 과정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총 2개의 ATP를 합성하고 대사 산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 대신 젖산이 만들어진다. 이를 혐기성 세포호흡이라고 부른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혐기성 세포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 포도당 분자 하나를 분해하면 호기성 세포호흡의 경우 총 30분자 이상의 ATP를 합성하는 반면 혐기성 세포호흡은 총 2분자의 ATP만을 합성한다. 혐기성 세포호흡이 호기성 세포호흡에 비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암세포는 혐기성 세포호흡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음에도 엄청난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비밀은 포도당의 대사 속도에 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에 비해 빠른 속도로 대사한다. 정확히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약 1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포도당을 대사한다. 하나의 세포 내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세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유전적 신호 전달 처리와 세포 자살도 미토콘드리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대부분 파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왜 암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일까? 현대인의 잘못된 식생활 등 그 원인을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분이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혐기성 세포호흡, 빠른 당분해가 암세포의 대표적인 특징임을 확인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암세포가 젖산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암세포는 포도당 대사의 결과물로 엄청난 양의 젖산을 생산하여 세포 외부로 분비한다.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 외 환경은 점점 젖산으로 가득 차게 되고 pH는 6.0에서 6.5까지 내려가 산성화된다. 정상 세포의 세포 외 환경의 pH는 7.4다. 암세포를 둘러싼 환경이 산성화되면 산성혈증을 일으키는데 산성혈증은 암세포 주위로 혈관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젖산은 암세포의 제2의 에너지원으로도 작용한다. 포도당의 대사산물로서 세포 외부로 분비된 젖산은 간 대사를 거쳐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 다시 암세포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젖산은 면역 억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야 한다. 케톤 시기는 암세포의 대사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둘러싼 종양 미세 환경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암 치료법이다. 대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암 치료, 케톤 식이요법. 케톤식은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을 이용한 궁극의 치료 방법이다. 그 어떤 식이요법도 케톤식만큼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없다. 사실 케톤식이 자체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분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유발하는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을 제한하는 케톤식은 모든 건강 영역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암 치료뿐만 아니라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 시기, 케톤 시기는 새로울 것도 없으며 실제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당 제한 시기는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행해온 자가치료법이다. 건강을 위해 단식해 본 적이 있는가? 단식을 하면 인체는 자동적으로 케톤 대사를 일으키고 대사 산물로 케톤증이 나타난다. 하루에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섭취하면 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 요구량을 맞추지 못한다. 즉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당의 양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인체는 포도당 결핍 상태가 된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인체는 일정량의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분자 형태로 간에 저장해 둔다. 저혈당이 되면 간은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포도당으로 만들고 혈관으로 공급해준다. 간에 저장된 총 글리코겐 양은 외부로부터의 포도당 공급 없이 약 24시간에서 48시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그렇다면 48시간 이상 외부로부터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인체는 어떻게 될까? 배고픔을 못 견딘 세포가 죽어버릴까? 이틀 굶었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마저 바닥나면 인체는 어떻게 에너지 공급을 받는 것일까? 해답은 케톤에 있다. 저장해둔 글리코겐마저 모두 소모하면 간은 음식으로부터 섭취한 지방산 혹은 인체에 저장해둔 지방을 이용해 케톤을 만들어낸다. 간에서 합성된 케톤은 혈관으로 분비되어 전신을 순환하고 뇌를 비롯한 여러 조직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세포 내로 흡수된 케톤은 포도당 대사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 대사되고 최종적으로 ATP가 합성된다. 즉 케톤과 포도당은 세포 내에서 동일한 대사 경로를 거치고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케톤 대사는 포도당 대사와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대사적 관점에서 보면 케톤과 포도당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정상세포는 혈중 포도당이 결핍되면 케톤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암세포는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암세포는 케톤을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포도당 공급을 차단하고 케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 암세포는 어디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케톤체는 아래에 열거한 몇 가지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 혈관 신생 억제, 암세포의 세포자살 유도, 암세포의 DNA 불안정화, 암세포의 성장 억제, 인슐린과 IGF-1 수치 감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효과 상승. 구체적인 케톤 식이요법. 케톤식은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지방 70%에서 75%, 단백질 20%에서 25%, 탄수화물 5%에서 10%로 구성된 식단을 의미한다. 단,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신선한 지방과 질이 좋은 단백질, 식물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당 함량이 낮은 채소 위주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 애킨스 다이어트는 많은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 섭취를 목표로 하는데 케톤식은 적당한 단백질과 많은 지방 섭취를 목표로 한다.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제한 시기가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애킨스 다이어트가 아니라 케톤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 다 탄수화물 제한식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말이다. 단백질과 지방을 대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방은 많은 양을 섭취해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 반면에 단백질은 필요 이상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이는 인체 내에서 쓰고 남은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인슐린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혈중 포도당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방산을 태워 케톤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케톤식을 처음 시작한다면 하루 섭취한 탄수화물 양과 생성된 케톤체 양을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20g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케톤식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허브를 하루 탄수화물 섭취 제한량, 즉 20g 또는 개인에게 최적한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섭취하라. 그리고 가능한 가공이 아닌 천연 유기농으로 섭취하라. 몸에 좋은 지방 75%. 몸에 좋은 지방에는 견과류와 씨앗류가 있다. 단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상태여야 하며 가루나 오일, 즙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괜찮다. 브라질 너트, 아몬드, 아마씨,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박씨, 깨, 해바라기씨, 호두 등을 섭취하라. 단, 땅콩과 캐슈넛은 콩과 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한다. 코코넛 오일, 코코넛 크림, 코코넛 우유, 코코넛 파우더 등 여러 형태의 코코넛 제품을 섭취하도록 한다. 오일류로는 저온 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참깨 오일, 호두 오일 등을 섭취한다. 중세 지방산, MCT 오일은 일반적으로 코코넛 오일에서 만들어지는데 체내에서 케톤체를 생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유지방도 복용하도록 한다. 목초지에서 유기농으로 자란 젖소로부터 얻은 우유 그대로를 복용하라. 지방을 제거한 저지방 우유는 상대적으로 혈당을 높이기 쉬우므로 삼가도록 한다. 우유를 발효한 제품도 건강에 이로우니 섭취하도록 하자. 치즈, 버터, 버터의 일종인 기, 크림치즈, 리코타 치즈, 플레인 요구르트 등은 몸에 좋은 지방이니 섭취하도록 한다. 단, 유지방 제품은 동물성 제품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키운 젖소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양질의 단백질 20%. 동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함유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양질을 골라야 한다. 목초지에서 키운 육고기인지, 자연산 생선인지, 사육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은 투여가 안 되었는지, 유기농으로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인지, 신선한 페류와 갑각류인지 등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칼로리 제한. 체내로 소화돼 들어온 음식은 대사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흡수한 칼로리가 적을수록 세포가 대사하는 속도는 줄어든다. 또한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화물이 줄어들어 정상세포의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반면에 암세포는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합성할 수 없어서 증식과 전이 속도가 느려진다. 단식은 칼로리 제한 시기가 세포의 대사 속도를 늦추고 유전자 결함이 일어날 확률을 낮추며 암세포의 성장을 늦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칼로리 제한 케톤 시기는 총 섭취 칼로리를 30%에서 75%까지 제한한다. 칼로리 제한 케톤 시기를 시작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나샤 윈터스의 대사치료, 암을 굶겨 죽이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년 전입니다. 어느 날부터 얼굴과 머리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창궐했습니다. 피부과 방문 횟수가 늘어나도 담당 의사를 바꿔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어깨 통증도 생겼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 후 동결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유명한 50견입니다. 참기 힘든 어깨 통증이 새벽마다 엄습해 왔습니다. 새벽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50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내 몸에 도둑처럼 찾아온 이상 징후의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후 홀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건강과 의학 관련 책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증상들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질병에 무감각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질병의 중심에 당뇨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뇨는 서서히 하지만 처절하게 몸을 폐허로 만드는 질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제일 먼저 저는 채식 중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음식을 끊었고 동물성 식품을 냉장고에서 버렸습니다. 녹말 중심의 채식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혈당은 서서히 하락했고 당화 혈색소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뇨약을 끊으면 다시 혈당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루성 피부염은 2년 동안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현미 채식을 하는데 몸의 이상 반응이 계속될까? 채식을 주장하는 책들은 인간은 본래 녹말과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채식 이론에 깊이 공감하고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이 사실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농업혁명을 통해 곡물, 즉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1만 년 안팎입니다. 즉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곡물 중심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일, 채소, 씨앗류, 그리고 동물들을 사냥해서 생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시 식단이 바로 케톤식입니다. 케톤식은 수백만 년의 인간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채식 중심 식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탄고지가 추구하는 육식 중심의 식단을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채식 중심 식사를 통해 케톤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케톤 채식 3주차 자체 임상 중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채식 중심 케톤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흥미로운 상태입니다. 채식 중심 케톤식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다만 케톤 시기를 통한 암의 억제에 대한 이론적 부분이 글로 표현되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채식 치유학의 저자 이광조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조 박사님의 오토파지와 암의 치유 강의 중 영상 일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너무도 쉽게 설명하는 이광조 박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어요. 거기 쓰세요. 중요한 거예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세포예요. 이 세포가 있는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해당 과정을 거쳐요. 해당 과정. 그런 다음에 이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산소가 필요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발효. 그러니까 세포내에서 발효를 해서 아세틸코에라는 걸 만들어요. 아세틸코에. 그런 다음에 아세틸코에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TCA 사이클이라는 걸 들어가요. TCA 사이클. TCA 사이클을 간 다음에 전자 전달계를 가요. 3단계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 설명할 때 또 치유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만 아시면 아주 맥을 짚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당에 들어가면 첫 번째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해당 과정. 두 번째가 뭐예요? TCA 사이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중요한 개념만 딱 알려드리면 그걸 스스로 나머지를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자,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해당 과정. 이건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TCA 사이클. 세 번째는 전자 전달계예요. 그런데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질. 그런데 TCA 사이클하고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중에 뭐만 할 수 있어요? 암세포는 해당 과정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얘들이 30개 내지 32개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얘가 못 만드니까 똑같이 포도당이 들어가는데 얘를 못 만드니까 15배 이상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암세포 주위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혈관 촉진인자가 있어요. 암세포들은. 왜냐하면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를 작동을 못하니까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딜레마예요. 왜? 몸이 허약하니까 영양소를 먹는데 그 영양소를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암세포들이 먹는 거예요. 왜? 해당 과정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이 암이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나 있는데 고장난 수준도 다 달라요. 암세포들이. 똑같은 암이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천차만별의 기준은 뭐냐? 미토콘드리아가 얼만큼 손상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손상됐으면 그 암을 악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암이 되는 거죠. 완전히 미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없느냐? 대사적으로 했을 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산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세틸코에를 바로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방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세포는 해당 과정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방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세틸코에를 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세틸코에가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로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세포는 받을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으니까 지방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제도권 병원을 전전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효과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포들이 다 유전자 기능을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굶어야 되냐 무조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딱 1분만 더 끝낼게요. 지금 저기서 종료라고 쓰셨어요. 케톤식으로 하시면 돼요. 케톤식을 하시면 케톤식의 핵심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칼로리에 지질 칼로리가 4 이상이면 돼요. 지질이 80%, 탄수화물 10%, 단백질 10%. 이렇게 하시면 오토파지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케톤체가 30대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0.3씩 올라가요. 케톤 수치가.